자, 순열과 조합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순열조합 단원은 사고방식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단원보다 다양한 풀이가 나올 수 있는 단원입니다. 답지를 맹신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멀리 가도 돌아가도 다 좋은 풀이입니다. 왜냐?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순열 조합을 잘하는 방법보다도 일단은 순열 조합, 즉 확률과 통계 단원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마지막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쉽게 말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앞으로 많은 기호들을 배우게 되실 건데요. NPR, NCR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서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저걸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케이스별로 나눠서 외우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NPR과 NCR, 이게 순열이고 이게 조합이거든요. 수학 하에서는 이거 두 가지만 배웁니다. 근데 이것은 공식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황의 함축적 표현이에요. 4개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저 기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잘 세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패턴 2개를 묶어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4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는 NPR, 어떠한 조건 4개가 만족되면 NCR이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쓰지 않고도 잘 구하면 그걸로 땡인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단원의 목표이다 보니 그 패턴을 쓰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굳이 내가 NPR과 NCR을 떠올리지 않고도 손가락 발가락을 사용해서 내가 잘 구했다, 그러면 충분히 잘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 쓴 거를 NCR이나 NPR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해서 정리하는 방식에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문제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초반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확률과 통계를 잘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확률과 통계를 못하는 학생들이 1번을 개무시합니다. 일일이 나열하고 세어보자. 그 다음에 규칙을 찾아보고 마지막에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일이 나열하고 세어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손발가락을 써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론만 외우게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나오면 이 숫자들을 뭐 곱해, 그리고 더하래, 그리고 이럴 땐 빼고 이럴 땐 나누래,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야, 이거 왜 더하는 건데? 도대체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맥락이, 내용이 뭐길래 이게 더하는 거냐? 뭐길래 곱하는 거냐? 그 Y를 깨달으셔야 돼요. 수학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다른 문제 같지만 풀이가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수학자들은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구조적 동질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를 볼 때마다 이거 새로운 문제네, 이렇게 새로운 문제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닭이 기억력이 굉장히 짧아요. 메멘토급입니다. 영화 메멘토 아시죠? 그래서 닭이 맨날 두리번 거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는 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쫄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요. 원래 수학 문제는 길면은 까다롭다는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어요. 자신감만 붙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을수록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길수록 사실은 쉽습니다. 중요한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앞으로 확률과 통계를 시작할 때 이 순열 단원, 조합 단원 두 단원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열심히 해야 될 건 뭐냐? 일일이 그냥 써보자. 그리고 나열하고 그리고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열하고 세워보다 보면 규칙이 보여요. 왜? 반복이 되니까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이 보이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일반화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문제는 최소 몇 분? 10분이에요. 저는 수학의 등급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최소 몇 분 고민하느냐. 여기서. 어차피 고민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답지 보고 후딱후딱 넘어가면 뒤에서 어차피 하나하나 다 다시 풀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요. 문제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이 두 개, 세 개 동시에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고민을 해보면 시간이 5분, 5분, 5분 해서 개념 3개를 보는데 15분이 걸릴 거를 개념 3개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를 보면 개념 하나를 알아도 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념 3개를 다 공부하고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15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개념 하나를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를 풀 때 그때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스텝 A를 풀 때 이거 뭐야? 스텝 A에서 모르는 문제가 갑자기 왜 나와? 헐.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지금 여기서 질문해야 나중에 B스텝 풀 때 잘 풀 수 있다. 나 B스텝을 혼자 풀고 있네. 그 자신감은요. B스텝에서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자주 가르쳐줘도 많이 질문을 해결해 주어도 자신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A스텝에 최선을 다하세요. 세 번째, 문제가 틀렸잖아요.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정확히 찾아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왜 틀렸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써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다른 단원에 비해서 어렵지가 않냐면 확률과 통계는 식이 짧아요. 그만큼 많은 내용이 한두 줄에 막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하나, 빼기 하나, 곱하기 하나, 나누기 하나, 그 기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와 많은 상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그 연산을 선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규칙들을 잘 머릿속에 귀담아 두시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요, 문제를 풀기 시작했으면 단 하루도 걸러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5개에서 10개씩 문제를 계속 풀으셔야 돼요. 시험 보는 날까지. 그래야 이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당연한 거라 제가 안 썼어요. 네 번째 거는. 반드시 하루도 빼먹지 말고 B스텝에 있는 유형 문제, 그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죠. 하루도 빼먹지 말고 5개에서 10개씩 풀어보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날아다닙니다. 뒤로 갈수록 같은 양의 문제를 풀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를, 또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지장이 안 생겨요. 지금부터 처음 배운 날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꼭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만큼은 내가 도사야 해서 친구들이 나한테 확률과 통계는 너한테 물어봐야 돼 라는 그런 친구가 반에서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요. 그래서 더 세지 말고 빼먹지 말고, 그래서 덜 세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가 우리가 확률 통계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핵심 요인이에요. 자, 그러려면 일단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더해야 될까? 우리는 언제 더할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합의 법칙입니다. 읽어볼까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놨네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동시에는요, 꼭 시간적으로 뿅 하고 시간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많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의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이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가 m가지,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이면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여기 또는이라고 또 나왔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게 보면 덧셈을 떠올려야 되고, 또는이라는 접속사가 보이면 더하기를 떠올려야 돼요. 이때의 경우의 수는 뭐다? m과 n을 더한 값 m 더하기 n이다. 예를 하나 볼까요? 자,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떠낼 때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 나오는 경우의 수 그랬어요. 우리가 구슬을 하나 딱 뽑았는데 이 구슬은 빨간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이기도 해. 이런 구슬이 있습니까? 없죠. 주머니에는 분명히 빨간 거 3개, 파란 거 2개만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상황이 빨간 구슬이다라는 상황과 파란 구슬이다라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보면 3 더하기 2라고 나와 있죠. 3은 구하기 어렵지 않고 2도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더할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단서는 여기서는 또는이라는 접속사 하나예요. 또는. 그리고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 구슬과 구슬이 만나면 색깔이 막 섞이나?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그게 아니니까 결국 어떠한 구슬을 꺼낸다 하더라도 야,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렇게 보면 파란색이야. 이런 일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므로 2개는 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인데요. 언제 곱하니? 왜 곱하니?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이고 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잇따라, 이것을 원래는 동시에라고 썼어요. 근데 동시에라고 쓰면 너무 시간적으로 동시에라고만 이해를 하니까 잇따라 A도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B도 일어나. 그래서 2개가 동시에 2개가 잇따라 다 일어나야만이 이건 하나의 경우의 수로 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만 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m과 n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곱해지겠죠. 밑에 예를 볼까요? 동전 1개를 2번 던질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 동전 1개를 2번 던진대요. 그러니까 2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첫 번에 던진 것도 2가지, 두 번째 던진 것도 2가지가 나오죠. 근데 첫 번째 결과만 나오고 두 번째 결과 안 나오면 경우의 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첫 번째 경우 2가지도 나와야 되고 두 번째도 2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잇따라 다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하나의 경우의 수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것은 잇따라라는 그 경우 때문에, 그 케이스 때문에 2와 2를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티셔츠 3개와 바지 2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패션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걸 얘기할 건데요. 당연히 이 3과 2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2개의 상황이 정말로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 나는 티셔츠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바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2개 모두 연달아서 골라서 하나의 패션을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둘 중에 모두 다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패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3과 2를 곱하겠다. 그러면 정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요 바지하고 여기 밑에 있는 바지하고 옷들이 중에 그냥 하나만 입으려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윗도리만 입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사람이 아니라 곰돌이 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왕변태가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상체에 자신이 있어서 바지만 입고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완전 패션 테러죠. 이 겨털과 겨냄이 막 퍼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더하면 개변태, 곱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더한다는 건 뭐다? 나는 두 개 다 지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돼. 그러니까 티셔츠 3개나 바지 2개나 이게 종류가 2종류 있다고 치지 않고 나는 그냥 5개의 아이템 중에 이거를 그냥 똑같은 후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한다는 것은 이 지금 골라야 되는 이 대상이 모두 동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그냥 내가 하나를 고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티와 바지를 2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주머니를 이렇게 주머니 하나, 주머니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A 주머니에서도 하나를 고르고 나는 B 주머니에서도 하나를 고르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A에서 하나 고른 다음에 B에서도 하나 골라서 2개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개의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만 하나의 경우의 수로 카운트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는 뭘 한다? 곱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수많은 글씨들을 보면서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맥락이 나왔을 때 이건 덧셈, 이건 곱셈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주기보다는 이 단서에 주목하세요. 이 단서가 더하기입니다. 이 단서가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는 스스로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학교에서 B 공원까지 가는데 버스 노선이 5개, 지하철 노선 2개. 그럼 A에서 B 공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 자,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더하기인데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버스에다가 발 하나를 걸치고 지하철에 발 하나를 걸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아이언맨급이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버스 노선 5개하고 지하철 노선 2개는 그냥 한 주머니에 넣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는 그냥 7가지죠. 둘은 동등하니까. A형이 12명, B형이 5명, O형이 10명이에요. 그리고 A, B형이 3명이래요. 전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할 때 혈액형이 A형 또는 O형이래요. A형 또는 O형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어떤 사람의 P가 O형이었다가 A형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잇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A형이나 O형이나 그냥 한 주머니에 안에 넣고 동등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형, O형 학생 수 2개 더해서 한 주머니에 넣고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거죠. 1부터 20까지 자연수 적힌 카드 있어요. 자,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예요. 또는 더할 거야. 그쵸? 6의 배수가 있고 7의 배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그냥 한 주머니에다가 다 넣고 동등하게 치고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더해야죠. 근데 밑에 문제는 조금 달라요.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다르긴 뭐가 달라 더하면 되지. 근데 6의 배수, 7의 배수는 공배수가 42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 겹치는 게 없어요. 근데 4의 배수, 5의 배수는 어때요? 최소 공배수가 20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4의 배수라고 하면 자 일일이 세어보고 나열해 볼게요. 4, 8, 12, 16, 20 5장이고 5의 배수는요. 50, 15, 20 4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마
4장 더하기 5장은 9장이라고 하실 거예요? 22번 세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8장인데 8을 어떻게 구하냐? 9에서 1을 빼요. 짜라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뭐가 나왔어? 빼기가 나왔죠. 뺀 건 왜 뺐죠? 이게 중복돼서. 네, 중복은 빼주시면 돼요. 그쵸? 우리가 덧셈을 배우고 나서 뭘 배운 거냐면 뺄셈까지 배운 거예요. 언제 빼지? 중복일 때 빼지. 나중에는 이 중복을 찾기가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일일이 나열해 보고 세워본다. 그러면 돼요. 그러고서 여러 번 세다 보면 규칙이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쌤 이거 딱 한 방에 뺄 수 있는 규칙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들은 거 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도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손가락 발가락 아니, 만약에 동전 문제면 동전 가져와서 직접 해보세요. 응? 주사위 있으면 주사위 2개 가지고 해보시고 음식이 나오면 또 음식 먹어가면서 해보시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잘 풀리겠어요. 먹으면서 풀면. 그죠? 자, 반드시 직접 나열해보고 세워보세요. 규칙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해보세요. 7종류의 신문과 8종류의 잡지가 있어요. 각각 한 가지씩 택한대요. 각각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신문 7가지, 여기 잡지 8종류. 각각 택하라는 건 이게 두 주머니를 그냥 한 주머니로 합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문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잇따라서 잡지에서도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7하고 8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 이겁니다. 왜 곱해야 되는지 그 y를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안 되니까. 2개의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첫 번째는 소수, 두 번째는 짝수. 소수 2, 3, 5. 그 다음 짝수 2, 4, 6이에요. 첫 번째 소수 나오고 끝 됩니까? 첫 번째는 던지고 나서 보지도 않고 두 번째 짝수 나오니까 끝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첫 번째 반드시 소수가 나와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그게 3가지예요. 두 번째는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3가지야. 2개의 사건이 잇따라서 일어나야만이 하나의 경우의 수로 카운트가 되죠. 2개를 어떻게 한다? 나는 곱하겠다. 왜?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카운트가 안 되니까. 아, 이거 나왔다. 그렇죠? 선생님이 예로 들은 거 진짜 이거 더하면 왕변태 개변태 되는 문제. 그죠? 2벌의 외투, 3벌의 상의, 4벌의 하의가 있을 때 외투, 상의, 하의를 각각 한 벌씩. 선생님 저는 외투하고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진짜 오해받잖아요. 그치?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러면 안 돼. 그죠? 이제 곧 겨울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 3개 다 하나씩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이거 그죠? 외투 2개 있고 상의 3개 있고 하의 4개 있고 그쵸? 2개, 3개, 4개예요. 근데 다 하나씩 골라야 비로소 하나의 경우의 수를 하나의 정상적인 패션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나는 2와 3과 4를 다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 이겁니다. 왜? 셋 중에 하나라도 안 고르면 입 돌아가거나 변태되거나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번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A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A에서 C를 가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어요.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과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방법. 제가 이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눈 이유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이런 걸 나중에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관계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아직은. 하여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따로 구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을 하려면 반드시 A와 B로 가야 되고 B에서 C로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 그래야 A에서 C까지 갔다는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와 3을 어떻게 하겠다? 나는 곱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6가지입니다. 각각 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더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위에 있는 사건과 두 번째 있는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A에서 C까지 가는데 A에서 C로 갔다가 동시에 A에서 B 거쳐서 C로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NPR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NPR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NPR은 상황의 함축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패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일반화해서 정리해서 공부를 해두는 겁니다. NP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뽑는 대상이 서로 다른 n개여야 합니다. NPR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거든요. 뽑아서 순서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케이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할 때 몇 개 중에 그 뽑는 대상이 다 서로 다른 것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뽑은 것을 또 뽑을 수 없어요. 중복은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몇 개를 뽑냐는 건데요. R개를 뽑을 때만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NPR이에요. P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게 몇 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는 거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뽑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뽑은 다음에 그 뽑아놓은 것들의 순서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달라지면 이건 다른 경우야, 새로운 경우의 수야 라고 칠 수 있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NPR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예요. 이 네 가지 경우가, 이 네 가지 조건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이 네 개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NPR을 언제 쓴다라는 것을 꺼낼 수가 없어요. 순열과 조합에서는 NPR과 NCR만 배우지만, 그래서 둘 중에 뭘 써야 하는지만 구분하면 되지만 뒤에 가면 NPR, NHR 또 이런 것들을 더 배워요. 확률과 통계에서. 그러면 그때 언제 뭘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문제의 핵심 포인트지, NCR이라고 일단 결정해놓고 계산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외워두시고 또 어떤 모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NPR을 써야 되는지 그 Y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NPR 계산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4P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4P2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두 개를 뽑아. 근데 중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있다고 칩시다.
이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예요. 두 개는 아무거나 고를 수 있죠. 예를 들어 파란색과 연두색을 골랐다 칩시다. 그럼 이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파란색 다음에 연두색, 그 다음에 연두색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의 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그럼 이걸 중학생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풀 거예요. 친구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뽑아야 되는 자리가 2개예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몇 명? 4명.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몇 명? 3명. 곱해서 12가지입니다. 이미 구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을 NPR로 그냥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4명 중에 2명을 뽑는다는 것은 뽑는 대상이 4개란 얘기고 뽑아야 되는 건 2개란 얘기예요. 근데 그 2개의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일렬 배열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자리에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리가 2개니까 숫자는 몇 개를 곱해요? 2개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곱한다? 4하고 3을 곱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로 시작해서 숫자를 몇 개를 곱한다? 2개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NPR을 계산해 볼게요. 결국 정리하고 싶었던 것은 NPR입니다. NPR은 n으로 시작해서 숫자를 r개 곱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n-1, n-2 쭉 곱해줘서 어디까지 곱할 거냐인데요. n-r까지 곱해야 될까요? r개를 곱할 거거든요. 요까지 요렇게 해서 총 r개예요. 답부터 써보면 n-r이 아니고요. n-r 플러스 1까지 곱해야 n-r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게 n이 n-0으로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3개를 곱하면 n-3까지, 요 뒤에 있는 n-3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n-2까지만 곱해요. n-3 바로 앞에 거, n-r 바로 앞에 거까지 곱해야 r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r개지 사실은 요 끝에 있는 게 n-r 플러스 1이다.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n으로 시작해서 r개만 곱해준다 이겁니다. 물론 곱할 때는 1씩 빼고. 됐죠? 그렇게 r개를 곱하면 마지막 숫자가 n-r이 아니라 n-r 플러스 1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쭉 나열을 해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n-1, n-2, n-r 플러스 1. 물론 그 다음엔 당연히 n-r이 있겠죠. n-r 마이너스 1, n-r 마이너스 2, 3, 2, 1 이렇게 곱해지겠죠. 여기서 NPR은 어디까지냐면 r개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새로 나오는 숫자의 형태가 하나가 바로 n 팩토리얼이에요. 그게 n의 계승이라고 부르는데 1부터 자 n부터 시작해서 n-1, n-2 쭉 곱해서 3, 2, 1까지 모두 곱한 숫자를 우리가 n 팩토리얼 느낌표라고 써요. 수학자는 되게 단순합니다. 아니, 다 곱했더니 우와 엄청 크네. 느낌표 대박. 이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다. 그죠?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읽고요. n에서부터 자연수예요. 자연수 n부터 어디까지 1까지 모두 곱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도 n으로 시작해서 비록 r개만 곱하는 걸 보고 싶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써 주었을 뿐이지 n으로 시작해서 1까지 곱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건 n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이만큼만이죠. 자, 이만큼만.
그러면 이걸 만약에 분수로 표현한다면 노란색만 남기고 싶다면 밑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r, n-r-1, n-r-2, 3, 2,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팩토리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요 노란색은 npr이에요. 그쵸? 노란색은 npr입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있으니까 어차피 약분이 돼서 노란색만 남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에다가 분자 분모에 이 뒤에 군더더기를 붙인 겁니다. 근데 군더더기를 붙인 덕에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자는 n팩, 분모는 n-r팩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게 npr이에요. npr은 언제 쓴다? 네 가지 조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상황일 때만 npr을 쓸 수 있는 거고요. npr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숫자 n으로부터 1씩 빼서 곱하는데 개수는 몇 개? r개만 곱한다. 그런데 이것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npr 숫자들을 계산을 좀 해볼게요. 먼저 npn, n으로부터 시작해서 숫자 n개를 모두 곱하면 n, n-1, n-2, 어디까지요? n개니까 1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npn은 n 팩토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np0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에서 빵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빵개를 뽑아요. 근데 그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아니 근데 빵개를 뽑아가지고 무슨 배열을 하겠어요. 빵개를 뽑는다는 이 경우는 그 아무것도 뽑지 않은 그 경우 한 가지뿐입니다. 1이라는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약간의 억지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계산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논리를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억지스럽다고 느끼는 거 선생님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 많아요. 또 나옵니다. 0 팩토리얼. 이것도 1이에요. 0 팩토리얼 참 웃기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모두 곱하여라 이거거든요. 만약에 10 팩토리얼이면 10부터 1씩 빼가지고 다 곱해라. 19, 87, 65, 43, 21을 다 곱하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0팩은 0으로 시작해서 1까지 곱해라? 0이라는 숫자는 1을 보다가 크지도 않아요. 작아. 1씩 빼가지고 1까지 곱하라고 했는데 0팩은 그러면 왜 1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1이라고 정의하지 않으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계산상의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지어낸 겁니다. 요거는 그냥 억지스럽더라도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해보죠. npr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n팩을 뭐로 나눈다? n-r팩으로 나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n-1, n-2,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의 곱이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npr을 계산을 해봅니다. 자, 4p2는요. 먼저 언제 4p를 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로 다른 4개의 대상 중에서 2개를 뽑아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것과 구조적으로 같은 경우에 쓰는 표현이 바로 4p입니다. 계산은요. 숫자 4로부터 숫자 2개를 곱하면 됩니다. 4 곱하기 3이 되고요. 답은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12가 중요한 게 아니고 4와 3을 곱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우리는 4p1을 써야 될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p0은요. 그냥 1이죠. 뒤에 0이면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5p1은요. 5 한 개만 곱하면 되죠. 그 답은 5예요. 그 다음 3p3.
이것은 3, 2, 1이죠. 3으로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를 곱하는 겁니다. 3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고 답은 6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언제 3p3을 쓸까요? 서로 다른 3개의 대상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때 우리는 3p3을 쓰게 됩니다. NP2는 자 숫자가 아닌 기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게 없죠. n으로 시작해서 1씩 빼면서 2개를 곱하니까 n 곱하기 n-1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게 56입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n으로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안 풀어도 n 곱하기 n-1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예요. 7, 8에 56이잖아요. 그쵸? 그럼 큰 게 8이고 작은 게 7 아닙니까? 그래서 n은 얼마? 8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npn이 24다. 그럼 n 팩토리얼이 24란 얘기죠? 그러면은 1부터 곱해보면 돼요. 1부터 몇 가지 곱했을 때 어차피 팩토리얼은 반드시 1까지 다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1부터 얼마까지 곱했을 때 24가 나올까?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까지 6이죠. 그 다음에 4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24네. 그쵸? 그러므로 이때 n은 얼마다? n은 4가 되겠습니다. 자, 9pr은 9예요. 9로부터 숫자 몇 개를 곱해야 9가 될까요? 당연히 한 개만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7pr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어떤 숫자가 나와야 이게 1이 나오죠? 바로 r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pr이 120인데 그럼 6으로부터 숫자 r개를 곱했을 때 120이니까 그냥 곱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6, 5, 4까지 곱했을 때 6, 5, 30, 3, 4, 120 나오죠. 그래서 r은 얼마?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pr이 336이다. 이것도 그냥 곱해봐야죠. 뭐. 8 곱하기 7, 8, 7에 56이죠. 여기다가 6 곱했을 때 336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8로부터 몇 개? 3개 해서 r은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토리얼 계산은요. 3 팩토리얼은 3, 2, 1이죠. 그러니까 6이라고 쓰면 되고요. 5 팩토리얼은 5, 4, 3, 2, 1이기 때문에 5, 4, 20, 2, 3, 60, 6이 120이 되겠습니다. 0 팩토리얼은 1로 하자고 했죠. 1 팩토리얼도 당연히 1입니다. 자, 10p4는요. 언제 쓰는 거냐? 서로 다른 10개의 대상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4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로 쓸 수 있냐? 10으로부터 숫자 4개의 곱이니까 19, 8, 7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걸 팩토리얼로 쓰려면 1까지 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6, 5, 4, 3, 2, 1, 6, 5, 4, 3, 2, 1이라고 써줘도 괜찮죠? 그럼 비로소 위에는 뭐라고 쓸 수 있다? 10에서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10 팩토리얼, 6에서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6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npr을 뭐라고 썼냐면 n팩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10팩 그 다음에 10 빼기 4 팩토리얼 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7p 네모인데요. 7팩 n-네모 n-7 마이너스 네모 팩토리얼이죠. 근데 7 마이너스 네모가 얼마예요? 요게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네모는 얼마? 5가 돼야 되겠죠. 자,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모두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제로 풀면 일렬로 세운다? 그럼 자리가 몇 개겠어요? 자리가 6개겠죠? 여기에 6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한 명도 안 섰을 때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후보는 몇 명? 6명이죠. 첫 자리에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는 몇 명? 5명. 그 다음 4명, 3명, 2명, 1명이죠. 모두 들어가야 되니까 다 곱한 게 답이죠. 이게 6팩이 답이에요. 720입니다. 자, 이것을 NPR로
함축해서 표현해 볼게요. 서로 다른 6명의 대상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2번 배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몇 명을 뽑아서. 여기 몇 명을 뽑는다는 말은 없죠. 6명 중에 6명을 다 뽑죠.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6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딱 맞죠? 그래서 이것을 6P6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산은 6팩이고요. 답은 720이지만 이 뒤에 것은 기계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고 왜 6P6을 쓸 수 있는가? 뽑는 대상이 서로 다른 6개. 6명이죠.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중에 몇 명을 뽑아? 6명을 모두 뽑아서 순서의 구분이 있는 일렬로 배열한다. 그래서 6P6이다. 1, 2, 3, 4 4장의 카드가 있는데 동시에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 3자리 자연수라고 했죠? 자리가 3개네요. 근데 숫자를 만든다는 것은 숫자의 위치가 달라지면 어때요? 다른 숫자가 되는 거 맞죠? 이게 순서의 구분이 있다. 자, 그럼 천천히 정리를 해봅니다. 뽑는 대상은 1, 2, 3, 4 서로 다른 4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 1 뽑고 여기도 1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하나씩 적힌 딱 4장의 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맞습니까? 그쵸? 순서가 바뀌면 새로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4P3이라고 쓸 수 있다. 4, 3, 2가 돼서 24가 되겠습니다.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1명씩 뽑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서로 다른 10명의 대상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1명의 반장, 부반장 다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반장, 부반장 순서의 구분이 있나요? A가 반장, B가 부반장. A가 부반장, B가 반장.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10P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0으로부터 숫자 2개를 곱할 거니까 최종 답은 9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을 일렬로 세울 때 아버지를 제일 앞에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일렬로 세우긴 할 건데 제일 앞에 아빠를 고정시킨대요. 그러면 요 뒤에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아빠 고정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세는데 전혀 변수가 안 돼요. 그러면 남은 서로 다른 3명의 가족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이거는 3명 다 뽑는 거죠. 근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죠. 당연하죠. 엄마가 2자리 쓸 수 없으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 맞죠? 그럼 3P 3이라고 쓰면 되고 답은 3팩 숫자로 쓰면 6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녀를 알아봤는데 NPR을 계산하는 거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익숙해지면 끝이에요. 왜 NPR을 썼는지 지금 나온 이 상황에서 NPR로 우리가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문장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4가지 요소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리 길게 나온 걸 빨리 NPR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핵심입니다.